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만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군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하던 중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가 폭염 속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체육계에서는 이번 사고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은 학교 체육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군산에서 일어난 사고가 학생 선수의 목숨까지 이렇게 앗아갔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학교 체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세청 전북교육청 장학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멀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박노준 우석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서울에서 이렇게 힘든 게 내려오셨는데요. 정의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 연합회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지환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군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방학 중에 대회 준비를 하다가 스스로 훈련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큰 관련이 없는 문제고 사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 사고와 함께 인사 겸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생각과 함께 우리 패널 여러분들 의견을 먼저 한번 쭉 듣겠습니다. 장학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예 방학 중 군산에서 발생한 학생 선수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교육 과정의 일원으로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생한 학생 선수의 훈련 중 사망은 대회를 앞두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학생 선수들의 안전과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야외 훈련을 진행하였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우선 원인에 대한 말씀 들었고요. 박노준 교수님 어떻게 이 사건을 좀 평가하실까요? 참 정말 안타까운 네. 소식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질문을 받고서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그만큼 사실 외국에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더울 때는 시원한 데서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데서 하는 그런 구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도자들이 좀 생각이 좀 짧지 않았느냐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우선 거기까지 네. 저희가 듣고요. 네. 정의로 사무총장님, 한국 엘리트 체육의 중심을 끌고 가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사건은 운동부와 관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건이고 또 안타까운 죽음인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형식적인 행정 관리와 미자격자의 지도자가 자질 함량 미달에 의한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저희가 좀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이 얘기 진행해가면서 듣기로 하고요. 우리 송지환 교수님도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을 보면서 항상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우선 메달 지상주의에 따른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요즘은 다양하고 다원화된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엘리트 체육, 이 체육 쪽에서는 일원화된 평가 방식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학교들은 지금 학교 엘리트 체육에서는 모두 성적 올리기라는 메달 따기라는 그런 화두에 목을 메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이 네 분의 말씀이 다 학교 체육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말씀을 아주 비판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정의로 사무총장님, 방금 송지환 교수님께서 성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일원화된 교육 방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성적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학교 체육에서 성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원래 학생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거두는 성적은 원래 본래의 의미는 평소에 훈련된 연습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대성적에 의해서
그 급여라든가 또는 지도 능력이 우수하고 떨어지고 이러한 평가로 잣대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 지도자 선생님들도 이러한 그 대학 성적에 대해서는 그 평가 방법은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평가 지표나 급여나 이런 것까지 다 거기서 결정되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 우리 방도준 교수님, 사실은 방도준 선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훨씬 더 익숙하고요. 또 저희 세대에는 아주 이렇게 아주 영웅적인 그런 운동선수셨는데, 한국 엘리트 스포츠 사상 뭐 가장 성공한 선수 중에 한 분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그러셨죠. 대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셨죠. 당시에도.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도자들도 조금 전에 정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즘은 선수도 욕심 있고 그 학부형도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 당연히 욕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성적을 내지 못하면 파이어 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적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야구를 예를 든다라고 그러면 선수들이 더 욕심이 앞선다는 거죠. 그 뒤에 또 부모들이 더 뒤에서 푸시를 하니까 이러한 그 날씨나 일기 또는 이 현장에 있는 여건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성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돈하고도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교 때 성적을 내야 그 많은 돈을 받고 갈 수 있고 명예와 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한 것이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말이죠. 그렇죠. 네. 아까 정 총장님께서도 이게 이번 사고가 그냥 일회적인 사고가 아니고 매년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가 막 사회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렇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도 있단 말씀이죠. 그게 방도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들 또 학부모들 모두가 이제 원하는 건데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체조를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 체조 출신이고 지금도 체조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시죠? 학부모님들은 실은 교육의 엘리트 체육의 3주체가 메달 따기라는 어떤 그 목표에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도 보면은 학교 엘리트 체육의 3주체가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그다음에 지도자와 경기연맹, 그다음에 학교와 교육청의 이해관계가 이 메달 따기에 일치한다라고 그 보고서도 나와 있어요. 우선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상급 학교, 또 진학, 또 장래 직업 선수로서의 어떤 교두보 확보, 그걸 위해서 메달이 필요하고 또 지도자와 경기연맹은 우수 선수를 이렇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목적, 또 경기력을 도모해서 해당 경기 종목의 어떤 발전을 꾀하는데 그 메달이 필요하고요. 또 학교와 교육청은 어떤 기관의 실적과 홍보를 위해서 이 메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엘리트 체육의 3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달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또 과잉 훈련이나 또 학생 수준보다 더 높은 어떤 그 과도한 훈련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송 교수님께서는 이제 과도한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박 교수님 시절에도 그렇게 맹훈련도 이런 폭염, 폭한에서도 훈련 많이 하셨죠? 저희 때는 했어요. 굉장히 저희 때는 뭐 아주 그냥 영하 15도에도 찬물에 들어가는 그런 그 혹한기에도 훈련을 했고 또 어디 그 겨울에 따뜻한 데 나가서 한다는 것은 전혀 꿈도 못 꿨고.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12월, 1월, 2월 달 추울 때는 따뜻한 데 가서 이제 요즘은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다 캠프를 하고 있고 더울 때는 요즘 낮에 더우면 나이트 시설을 한 데서 밤에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이 시설이 좋아지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야구 쪽에서는 이렇게 좀 신경을 써가면서 체력 안배 더하고 건강도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번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그런 점을 좀 간과하지 않았느냐 너무 그렇게 군산은 봅니다. 이번에 사고는 태권도였었죠. 네, 맞습니다. 장학관님, 근데 이 학교의 정식 운동부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 훈련을 학교에서 정식 허가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학교는 뭐 책임을 회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실정을 사실대로 지금 학교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족은 해당 학교에서 체육 특기자로 학생을 받았기 때문에 입학을 허락했기 때문에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특기자도 받았지만은 학교의 정식 운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사고가 학교장에게 사전에 훈련 계획이 보고되고 훈련이 진행됐다면은 전적으로 학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 선수들이 특기자로 입학한 이후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사설 체육관에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진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예 방학 중에도 체육관의 주도하에 훈련이 되었고 또 훈련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책임 소재에 대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그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이 송 교수님, 박 교수님께서는 이 지금 야구 쪽은 상당히 그래도 좀 이 혹한 또는 폭염을 대비한 그런 훈련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방학 중에 각종 대회가 있는 것들은 집중 훈련을 하는 것은 학교체육진흥법이 발효되고 학생들의 학습과 보장을 위해서 그 방학 중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실은 시합 일정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대회가 아니더라도 엘리트 체육 특성상 엘리트 체육의 목적은 경기력 향상의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적기가 바로 언제이냐? 바로 이렇게 동계, 하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동하계 훈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메달 색깔이 바뀐다고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하계 그 강화 훈련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예,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성적이 문제군요. 그러죠. 성적을 내기 위한 체육, 맞습니다. 성적을 만들기 위한 훈련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학교 체육의 문제를 조금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 체육의 경우가 지금 어쨌든 이제 다 말씀하시는 게 입시 위주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이 자녀의 이 성공을 통한 어떤 나중에 이 부자가 되는 거,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쳐 있고 또 학교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체육은 이렇게 보통 학생들 대상으로 한 체육은 희미해지고 엘리트 체육은 너무 강화되고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장관님? 저희가 1970년도 초에는 고입 면학고사와 대입 학력고사 시험 과목에 체육의 체득장이 있었습니다. 네. 다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1993년에 오래 달리기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득장에서 만점을 다 받는 등 이 부작용이 속출하자 체득장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체육 교과목도 입시라는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 최근에 학교 스포츠 클럽의 어떤 활성화와 체육 교과 수업 시수의 확보 등 이 체육 교과에 대해서 관심과 투자가 지금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육의 중흥의 시기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덧붙여 또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체육교과 활동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활성화가 대두되면서 학생들과 교육 당국의 관심을 많이 받게 돼가지고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 체육이 지금 그렇게 이 엘리트 체육을 위한 학교 운동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좀 좋아지고 있는 환경 속에 있고 맞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학교 운동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면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중에 더 재능 있는 학생들이 이 운동선수로 성장해가고 이렇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그 대교 경기를 목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1972년에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체육 특기자 제도가 생겼고 또 이 특기를 주면서 실제로 그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국제 무대에서 국위 선양하는 거, 그다음에 또 남북 어떤 스포츠 대결에서 필승을 하는 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엘리트 체육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학교 체육의 기조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저기 유럽이나 저기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와는 조금 그 배경이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하고 장학관님 말씀은 조금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송 교수님은 역시 여전히 엘리트 체육은 메달을 위한 또는 이제 국가의 국위 선양을 위한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장학관님은 학교 체육이 지금 기반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의로 총장님 혹시 학교 엘리트 체육, 엘리트 양성으로 나온 학생이 아니라 학교의 동아리나 또는 뭐 학교의 이 교과 과정 중에서 학생이 재능을 발견하고 선수로 이 양성된 케이스가 최근에 있습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동 선수로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트 우리가 체육 이제 운동부와 또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용어에 있어서 의미가 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 대회나 스포츠 클럽 활동은 학생들이 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그 사회성을 기르고 또 본인의 어떤 욕구 충족이라든가 학업으로 오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그 클럽 활동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엘리트 체육이나 학교 운동부는 그 학생 선수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체력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해야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실제 일반 학생들이 클럽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재미나다 흥미를 느꼈던 것이 실제로 운동부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중도 탈락하거나 네.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 스포츠 클럽이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저변 확대되는 게 맞지만 엘리트 체육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오히려 엘리트 체육이 더 위축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 엘리트 체육은 없고 오히려 그 생활 스포츠 클럽이 그 체육의 그 전반적 다 학교 체육으로서 대표되는 그러한 그 모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 이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장학관님께서는 아마 전북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 또는 여가 활용, 여가에 대한 선용 뭐 이런 개념에서 학교 체육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서 네. 전반적으로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엘리트 체육과는 상당한 괴리가 네.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의 선수 선발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그 몸이 약해서 네.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클럽에서 몸을 건강해지기 위해서 했는데 엘리트 선수가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정확히 지금 그 논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년에 그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연합회하고 이제 그 통합이 돼야 되지 예, 않습니까? 통합이 되죠. 예, 이게 지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간에. 예. 그 어떻게 보면은 대한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이 국위선양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제대로 체계적 훈련을 받아야 되고 대표 선수도 제대로 뽑아서 출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일반 그 국민생활체육연합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대중을 위해서는 우리 장학관님 말씀 맞다나 그것이 맞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서는 장학관님 말씀이 맞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로 우리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슬기롭게 이제 뭐 풀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그 한국 리틀 야구 연맹 그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네, 근데 엘리트 선수들 팀은 100개 팀이고 리틀 팀은 클럽을 하는 리틀 팀은 160개 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금방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그 리틀 쪽에서는 프로 선수가 되는 확률이 적어요. 엘리트 쪽에서는 프로 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이. 근데 이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통합을 해서 너무 엘리트, 너무 과도한 훈련을 하지 않고 또 반 즐기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로 선수가 되게끔 가자는 것이 지금 야구계의 예. 방침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다른 종목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방향은 맞는 것 같고 그 엘리트 체육의 이 출발하는 과정과 생활체육의 접점을 쭉 피면서 가는 건데 외국의 선진국들에서는 어떻게 선수를 선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2013년도에 스포츠 강국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알아보려고 나갔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정 총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스포츠 강국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 중에 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두 가지는 스포츠 강국들이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전문화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쓰고 있고 하나는 종목 전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그 경기 종목 몇 종목 빼놓고는 예를 들어 초체조와 같이 일찍 시작해야 하는 종목 그 외에는 13세나 15세 이전에 전문 종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전에는 뭘 하냐?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을 접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목을 접하게 해서 거기에서 종목 적합성을 찾아준다는 것이죠. 또 종목 전환 시스템은 뭐냐? 종목을 찾더라도 그 학생에 정말 맞는 종목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선수들을 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처음 시작했던 종목하고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과 종목 전환 시스템이 적용돼야지 우리 한국
엘리트 체육도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네. 그럼 장학관님, 예. 그럼 이제 이런 이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클럽이나 또는 운동부가 아닌 예. 이런 이제 스포츠 클럽이나 또는 학생들끼리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들 이런 거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지원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그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등록 한 학생 전체에 대해서 소정의 어떤 금액을 지원금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초중고 합해서 82% 정도가 스포츠 클럽 활동에 지금 가입이 전체 돼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예.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가 그 수치가 좀 미약하거든요. 한 50%대인데 초등학교는 한 두 종목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100%가 넘고 중학교는 한 90%대, 네. 그다음에 고등부는 한 50%대인데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82%대의 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이렇게 바람직한 예. 방향이네요. 그 요즘은 예. 그 점심 시간에 학교를 가보면 학교가 좀 달라집니다. 점심 시간에 그 축구라든가 농구, 배구, 여학생들 줄넘기라든가 이렇게 교내 리그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요 학교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학생 중에 약 80%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스포츠 활동을 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의 초중고 합쳐서 운동 선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아, 팀은 몇 개나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98개 학교에 135개 팀, 1,365명이 지금 활동하고 이게 있고요. 엘리트 체육인 거죠? 엘리트입니다. 예, 예. 중학교는 뭐 90개 학교에 142개 팀에 1,386명 활동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58개 학교에 100개 팀, 1,07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6개 학교에 377개 팀, 그리고 선수는 3,824명이 전라북도에서 엘리트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박 교수님께 한번 네.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 저희 사실 이제 같은 계 세대여서 그렇게 운동하시고 학생 시절에 네. 운동하시면서 늘 즐거우셨습니까? 가장 성공한 체육이셨는데 그 행복하셨습니까? 사실 그 1%의 어떻게 타고난 재능과 예. 99%의 노력이라는 문구를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운동 잘하는 선수들 각 종목에 그 선수들은 정말 존경하고 받들어줘야 된다. 부와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같은 종목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그만큼 남들보다 훨씬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력을 좀 정말 해야 된다라는 것. 그냥 예. 공짜는 없다라는 것. 예. 재능은 타고나지 않는다. 예. 예,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 예. 예, 사실은 오늘 여기 오신 네 분 중에 세 분이 운동선수 출신들이세요. 예, 우리 장학관님도 탁구 네. 선수 국가대표 상무님까지 하셨고, 그리고 우리 송 교수님도 체조이셨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어린 시절에 그 과정을 다 거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번 사고의 원인들을 놓고 아까 처음에 좀 상당히 예민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지도자의 이 과욕, 그리고 또 지도자의 어떤 급여 문제까지 문제가 달려 있고 또 메달 달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엘리트 체육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정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가 이 학교의 평가 방식인데 예. 이 메달 중심의 성적 중심의 평가 방식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 방법은 그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네. 그 원래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 체육 구조를 보면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부터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그 수가 많고 국가대표나 이제 그 프로 선수로 가서 오히려 그 선수들이 그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구조인데, 이 문제점이 이 피라미드 구조가 깨진 이유가 그 저출산에 의한 그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 피라미드 구조도 마찬가지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2016년도에 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체육회로 통합이 되는데, 외국의 사례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 마른 모형 형태로 체육 구조가 바뀌게 된다. 근데 아까 저 차트에 나오는 형태 피라미드에서 마른 모양으로 예, 바꾼다 그렇죠. 이런 변화인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마른 모형 형태로 바뀌는 그 형태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학창 시절에는 그 학생 선수들이라든가 일반 학생들이 본인의 체력의 향상도 있고 본인의 재능도 기르는 그러한 그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가를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성인이 될수록 그 본인의 그 평생 스포츠로서 건강을 관리하는 인구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면 그 가운데 아마추어, 그야말로 순수한 아마추어로 운동하는 분들이 성인 됐을 때는 엘리트 체육으로도 일부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도 열어주고, 또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하셨던 분들은 그러한 전문적인 기능이라든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지식들을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서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형태의 마름모 형태로 됐을 때에 지금 그 외국이라든가 또는 여기 오늘 송지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방향을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체육 그 구조를 보면 그런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엔 좀 시기상조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금 전북 지역의 그 교육 지금 지역에서 그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과 관련해서 그 평가 지표를 보면 지금 급여 수준을 지금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A, B, C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실제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몇 개를 땄느냐, 이 딴 것을 한 개당 20점이라든가 15점, 뭐 5점 이렇게 배정해서 총 40점이 돼야 A 등급을 부여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현장의 지도자들도 본인들도 이 학생 선수들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미래를 봐서는 혹독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부상이나 안 당하게끔 해야 되는데, 당장 그 본인의 생활과 연관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혹독한 훈련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메달 그 딴 거에 의해서 그 등급을 매기는 이런 평가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그 체계는 단일 급여체나 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상에서는 그 지도자의 급여를 지도 경력과 실적을 감안해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신 분들의 경력을 인정해서 그러한 그 호봉제를 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네. 조금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운동부가 그 어쨌든 경기력 향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 상여금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 예, 사무총장님. 너무, 예, 말씀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움이 막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이 해결돼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송 교수님은 그 이런 학교 체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금 이제 이 마름모 형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저도 차트를 좀 예, 준비했는데요. 예. 지금 우선 저는 학생 선수 선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비과학적 체육 그 선발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감독, 코치 그냥 지도자의 주관적 어떤 평가에 의해서 선발되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들을 보면은 실은 이 선발할 때부터 스포츠 과학자의 그 도움을 받거든요. 스포츠 과학자라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우리나라는 스포츠 개발원, 또 전라북도로 말하면 스포츠 여기 체육회관에 있는 스포츠 과학센터, 네. 또 뭐 체육을 전공하신 박사급 이상의 그런 분들을 스포츠 과학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어떤 운동 적합성을 찾아주고 또 소질과 그 적성을 맞는 종목을 이렇게 찾아주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지도자들의 그냥 또 어떤 주관적 평가, 또 선수가 확보돼야지 어떤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 학생의 그 종목 적합성이 틀리더라도 그 학생을 영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두 가지. 이게 선수 선발의 어떤 피라미드 방식에서 마른 목골로 변화된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송 교수님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스포츠의 과학적 방법을 입혀서 재능을 찾아내고 그걸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어떤 동기부여. 예. 개인적으로 여기 그 중총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미시적으로 말고 거시적으로 봤을 경우에 지난해 말이죠. 전국체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송하진 네. 도지사가 화가 났다는 그 언론 예. 전북일보 거기서 봤는데,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당장 이렇게 성적보다는 거시적으로 봐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멀리 봤을 경우는 이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팀은 100개 팀인데 이틀 야구 팀은 160개 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걸 가감하게 리틀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클럽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그중에 특출난 선수들이 나와요. 그 선수들 뽑아가지고 따로 팀을 구성한다든지 또 다른 A급 리그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선수들이 프로에 가서도 잘하게 되고 국위선양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 마른 먹골로 바뀌어가야 된다. 점차적으로.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예, 말씀하시죠. 지금 그 박노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일부는 그 전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는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엘리트 종목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 정책 종목 이 종목들은 오히려 더 쇠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그 박노준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 운동 종목 중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인기 종목들, 저변 학살이 된 종목들은 빨리 그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그 클럽 문화로 바꿔서 오히려 더 저변 학대화되고 많은 그 학생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오히려 저는 그 지역사회에 연결시켜서 오히려 그 클럽 문화를 더 활성화시킨다면 상당히 더 지금보다 더 발달할 수 있다. 그 사례가 바로 이제 일본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 학교의 스포츠 클럽 활동하고 운동부, 순수한 운동부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순수한 운동부 활동은 그대로 두고 스포츠 클럽은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어 대책들을 세워서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지역사회가 더 발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스템으로 갈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게 못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이나 체조나 역도나 이러한 종목도 사실 그 저변 학상에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거든요. 생활체육이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는 그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 한정 지을 때는 지금 그 관련된 운영 비용들이 지자체 순수한 예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그 장래의 국가대표라든가 유명 그 프로 선수들이 발굴되는 활약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종목들을 활성화시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에서 어려움을 해소해서 오히려 더 그런 종목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순수하게 지자체에만 모든 예산을 다 떠넘기고 지자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더 활성화하는 거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는 지도자분들이라든가 그 학생 선수들을 위한 지원에 사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정 총장님 말씀이 지금 이제 방도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또는 송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아주 이 전면적인 생활체육 속에서의 엘리트 체육이,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투트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한편에서는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 체육대로 가고, 네. 하나는 지역사회를 통합해가면서 생활체육의 폭을 넓히면서 네. 선수를 양성해가는. 네. 단이라는 예. 그걸 제가 하나 달아야 되는데 예. 그 말씀 이제 못 드렸어요, 정 총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기 있는 종목과 인기가 좀 없는 종목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 예. 매뉴얼을 따로 해야 되는데 네. 그 말씀을 제가 시간상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되죠. 총장님.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사실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정 총장님께서는 아까 지도자의 급여 이런 문제 말씀 예. 많이 하셨거든요. 예. 지도자들이 어쨌든 좀 동기부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줘야 예. 스포츠 클럽도 살고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 혹시 뭐 이렇게 이 어떤 변화를 좀 갖고 계시는지. 예, 스포츠 클럽 활동하고 이제 지도자는 배정되지 않았지만은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어떤 동기부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등급 결정의 어떤 기준 점수를 좀 조정을 해서 기준 점수를 좀 완화시켜가지고 저희가 좋은 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타시도에서는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전라북도는 교통 보조비, 장기 근무 가상금,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맞춤형 복지비, 명절 휴가비, 연차 수당 등 이렇게 각종 수당을 저희는 전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코칭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 참여 기회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정 총장님께서 이제 급여의 기준 이렇게 전라북도가 아주 모범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급여를 높이고 또 대우를 이렇게 이 경제적인 대우를 보상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좀 시간이 지금 이제 벌써 지어야 될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오늘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체육의 문제, 또 이렇게 엘리트 체육과 스포츠 클럽의 관계, 또 선진국의 사례,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대우의 처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이 현장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마무리 발언을 좀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 마무리 발언을 우리 송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들의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인식은 지금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엘리트 체육에 대해 참여했던 선수들의 어떤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전에는 엘리트 선수에 대한 인식이나 또 학생 선수의 진로 문제, 또 선수 생활 이후에 어떤 진로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나 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스템이나 대안 등이 제시돼야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꿈을 가지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학교에서 또 교장, 또 교감 선생님들, 또 교육장님, 또 교육감님, 또 우리 기관장님들,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조금 아낌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의로 사무총장님, 예. 그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어쨌든 학교의 소속 일원으로서 좀 인정을 하고 그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도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학교의 소속을 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구성원들이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존재하는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이 고민할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운동부 지도자나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 유능한 그 재능 있는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도자가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런 지도자들이 그 자아 존중감이나 또는 자존심, 그 성취감이 있도록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좀 대책들이나 방안들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말씀 올린다면 교육청 내에 그 운동부 지도자 관련해서 기구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지도자와 또 그 교육청에서 정책을 관여하시는 그 관계자분 간에 좀 허심탄회한 그 논의의 장을 좀 자주 가져서 서로 간에 그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더 현재보다 좀 더 많이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마무리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서울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중앙방송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전주 MBC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보니까 엘리트하고 클럽 스포츠의 차이점이에요. 괴리를 좁혀야 된다라는 것. 이걸 좀 빨리 좀 어떤 메뉴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교육부나 정부, 우리가 오늘 여기서 토론한 거 모든 것들이 뒤에서 서포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보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따라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학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기간이면은 참가한 외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직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전문 운동가 선수도 있지만은 회사원, 수의사, 수학교사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이제 출전하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그 모습도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과 같은 어떤 생활체육 그리고 체육 특기 육성이라는 엘리트 체육 이 양날의 칼과도 같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육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학생 선수들은 선수이기 이전에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리고 그것을 출발하는 정책이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위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들을 감사드리고요. 예,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문제의 시작은 군산에서 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비극과 그 문제를 제가 바라보면서 오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체육의 흐름을 보면 스포츠 활동을 복지의 차원에서 해석하고요.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보는 스포츠가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필요로 했다면 즐기는 스포츠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학교 체육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학교 체육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고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교육과 체육 현장에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